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에서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누구보다 2020년에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24년 10월에는 또 항고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사태에 대해서. 뭐 사표 규정이 진행되는 일환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늘 기가 막히죠.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마치 새로운 일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네요. 이미 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때 또 김건희 공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거를 제가 2024년에 항고를 했을 때도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0년에 처음에 제가 고발할 때는 선거 과정이라서 그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라졌다가 그 어거지로 이제 무혐의를 하니까, 그때 나름 검찰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뭐 거친 문답이 오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항고장을 제출하러 갔을 때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고 그 뒤에 추가 취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다고. 그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를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동안에 법정에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몰랐냐? 당신네 법조팀에는 검찰 출입, 법원 출입 기자들 다 같이 함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대부분 언급을 회피하고, 그나마 조금 양심적인 기자라고 보이는 젊은 기자들이 그나마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데스크가 그걸 취재하라고 시키지 않아서 그랬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솔직한 말이죠. 근데 어때요? 데스크를 해보신 김 국장의 입장에서는 기자는 원래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취재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제가 그때 그랬거든.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황당한 일인데 검찰이 엎은 것처럼 지금 막 그 흥분해서 취재를 하던데 그걸 인지 알았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어쨌거나 하는 건 다행입니다만은 씁쓸하죠. 항상 생각해보면 우리 언론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때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가, 왜 상대에 따라서 논조가 바뀌는가, 이거는 좀 계속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창수 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에게 내부 메신저를 보냈다는데 그 내용이 무죄 판례 검토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어떤 판례를 어느 시간에 얼마큼 보냈는지 일단 이제 하나가 공개가 된 거니까. 근데 지금 특검의 발표대로라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다른 판례 다 놔두고 이제 무죄로 이유를 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보냈다는 건데,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딱 보고, 이건 뭐 또 변명할 스토리는 뻔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뭐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했던데. 이창수 전 지검장의 해명을 보면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과거에 윤석열이 지시로 판사 사찰했을 때도 중요한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일본적으로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윤석열의 징계 사유로 불법인 게 너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중앙지검장이 평검사한테 자기가 판례 검색을 해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찰 내에서. 아니, 검사들이 수사 과정이나 보고 과정에서 검사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검색해서 보내는 경우는 있지. 수사검사가. 근데 검사장이 검사한테 그 판례를 보내면 일종의 압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압박이 되잖아. 아니, 기자가 취재하고 나서 정보 보고하고 보도국장한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보도국장이 기자한테 야, 아무개 취재 그래가지고 뭐 좀 조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기자는 그쪽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장은 또 특별히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또 그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에 총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정권 핵심과 가깝다. 특히 이창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예상외로 발탁이 됐는지를 검찰 내부에서 끼리끼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례를 찾아서 보냈으면 그 의도는 뻔한 것이고 특검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아마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시기가 또 충격적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쭉 무혐의로 이어지는 과정 이것도 너무나 뻔한 스토리인데 또 뻔한 거짓말을 또 반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JTBC가 단독 보도라 해서 나온 내용인데 원래 절차는 수사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에 무혐의나 기소를 정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 수사 때 검찰이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먼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 후에 수사 보고서를 손본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전에도 보면은 무혐의 결정하기 전에 판례가 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불기소장을 미리 써놓은 것 같고 5월 달에 예. 그리고 7월 달에 그 핸드폰 뺏기는 수사를 하고 예. 그리고 10월 달에 무혐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무혐의 해놓고도 찜찜하니까 또 수사 보고서를 뒤늦게 또 손대서 바꾸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반발이나 반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고를 하면서 또 지적했던 문제나 그러한 또 탄핵 소추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과정에서 대비한다고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최소한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라서 이거는 날짜 바꾼 거. 예. 이런 거 이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도 한번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2020년 당시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 예. 현직 검찰총장의 아내였고 그리고 24년 10월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예. 그때 심정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보기에. 아 그러신가요? 저는 네. 뭐 그 사람의 직책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주목했기 때문에 이자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무슨 짓을 본인의 범죄, 본인과 처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뭐 그 남들이 그렇게 꺼릴수록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 왜냐하면 그 범죄 행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제가 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절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보복 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복 당하는 게 뭐 죽게 하겠습니까? 뭐 계엄이 성공했으면 뭐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후회는 없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 좀 그런 모든 사정들을 다 부정하면서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윤석열이를 무슨 보호하려고 했다느니 원래 친한 사이라서 지키려고 했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속상하지.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님의 이런 기계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하려고 할 때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를 만든 게 아닐까요? 뭐 네. 그랬겠죠. 뭐 계엄도 하기 전부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 너 네 옆에 있다가 간첩될 뻔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러던데 뭐 어쨌든 그런 자일수록 얼마나 그 권한을 아주 그 저질스럽고 더럽게 남용하는지 그런 흔적을 남기는데 제가 좀 기여한 것 같아서 이건 좀 앞으로 두고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괴물을 때문에 나라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런 거에 그냥 의미 있는 소재를 제공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약 2020년에 우리 의원님이 김건희 씨를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뭐 공소시효 뭐 그런 논란 때문에 김건희 씨가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었나요? 고발을 안 했으면 만약 안 그냥 했다면, 예. 그냥 유야무야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 고발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다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었죠. 예. 근데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다들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잘 알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뭔가 허점이 있어가지고 되치기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또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 했을 텐데
그때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어떻든 그래도 고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해서 또 그 된 것처럼 생색은 안 냈으면 좋겠던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고발과 항고는 다 최강욱 의원님이 하신 걸 많은 국민들이. 글쎄요, 뭐 하여튼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혐의는 무혐의. 네. 그리고 그 샤넬백 2개하고 뭐 목걸이 받은 것 가운데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예. 그때는 또 어떠셨어요, 심정이? 그거는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예. 그 또 주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 그래프만 보고 아시더라고. 이거는 네. 작전주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나왔던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의 관계가 어떻고 최은순과의 관계가 어떻고 통장을 누구 걸 썼고 무슨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들 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었고 또 이제 다들 저기 했던 거는 증권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직원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다 녹음돼서 기록되게 돼 있는데 예. 그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특검 시작되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나왔죠. 그동안에 예. 이제 그거 또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못된 정치 검찰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악의 무리들이 설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탐욕에 의해서 얼마나 막대한 돈을 이거 사실은 어디 하늘에서 없던 돈을 만들어내가지고 김건희가 가진 게 아니라 그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다 뺏어먹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 가진 억지를 쓰면서 그 비호를 하려고 했던 그 국힘의 모습. 그럼 이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 집단인가 이런 것도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장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 뭐 그랬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해도 그런 판결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봐주기 위해서 작심하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것밖에 안 돼서 참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논리를 보면 김건희 씨가 통정 매매를 한 것 같다. 그 주가 조작 한 거는 같은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뭐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무혐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안 되는 게 통정 매매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예. 서로 얘기하면서 주고받고 액수 정하고 타이밍 정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통장을 김건희 통장을 김건희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작전 세력들이 갖고 있었고 김건희가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거를 뭐 김건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익을 당했을 뿐이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는데 막 수익을 당해버렸다. 김건희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어이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바로 잡힐 겁니다. 바로 잡혀야죠. 예. 어쨌든 이번에 그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3월 23일에 그 서초구 대검찰청 그리고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검찰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대로 된 조직 같으면 굉장히 참담해하고 해야 될 텐데 예. 내부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 뭐 그러더니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창수가 워낙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창수 때문에 내 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꽤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쌤통에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게 윤석열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검찰 수뇌부나 여타 중앙지검의 수뇌부들이 범죄적 행각을 했는가를 검사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예. 예. 이거를 정말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있으면 또 게시판에 전혀 안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러다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은 거다. 이런 성찰의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죠. 어차피 검찰청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 그 권한을 행사해서 권한을 오남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성원 수에 되게 치욕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방송사가 특정인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보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예.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는 일이고. 근데
이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존심이나 명예 감정이 없고 오로지 출세욕만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한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씨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놀랍게도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메신저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에게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수사 보고서를 손댄 흔적까지 그런 정황까지 나왔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씨 얘기하면 할수록 털털털 나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검찰이 무혐했다. 이런 거 갖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방언 울리러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특검의 그런 내용에서 확인을 한 결과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부임하면서 이미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그래서 무마할 것으로 문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맞춰서 검사들이 수사해라. 이런 지시의 방향이 있었다는 것들의 정황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어느 순간 이게 특검에서 이창수와 조상원 두 검사를 전 검사죠. 출국 금지시켰어요. 그랬죠. 근데 출금을 시키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재해보니 최근 언론의 단독들의 보도에 의하면 부당한 지시로 불기소를 받았다라는 그런 수사팀의 일부의 정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건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들의 소통의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우인성 부장판사가 공동 정범은 아니라고 봤고 또 다른 논란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거기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특검이 추가로 이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그 전주인 손모 씨가 이미 방조 혐의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쵸. 김건희 씨도 유죄 판결이 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내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이 처벌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판은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형밖에 안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내막을 보면은 이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형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 나왔잖아요. 그때. 예, 2심에 가서 그러면은 이게 공동 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이 계속해서 특히 2차 특검이 이번에 대검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리고 황제조사의 배후에는 이창수 그리고 조상원이 있었다. 이런 근거들을 지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상당히 24년도에도 시끌시끌했어요.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 패싱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런 부분에서 수사 무마를 위해서 사실 취임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근거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도이치 주가 조작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하면서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김건희 씨가 자기의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팔로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보도되는 거는 23년도부터 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무혐의 문건이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A 부장 검사라는 사람이 수사팀에 합류를 했는데 공주지청장으로서 계속해서 수사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이거는 상당히 이전부터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무혐의 때려야 돼라는 결론을 내고서는 지금 검찰들이 그동안에 수사에 대한 압력을 작용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창수가 갑자기 24년 5월에 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이 사람 협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무혐의 황제조사하고 그다음에 무혐의를 발표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있어서의 유죄 판결에 매우 유리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그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첫 사건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국 금지까지 시켰고 예. 그러면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창수 전 지검장은 그때도 24년 5월에도 이런 인터뷰 질문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원칙론적인 발언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런 문건들이 컴퓨터를 탈탈 털고 하다 보니까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컴퓨터에서 한글 파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사들의 그런 소통 메신저에서 당시에 어떻게 수사 지휘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그 24년 5월에도 박성재 장관한테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체크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사 무마를 위한 의혹이 법무부 장관에서 또 중앙지검으로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패싱되기도 했고 본인이 그렇게 황제 조사를 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해서 일부 검찰의 내부에서의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주요 그런 주범들이 이제는 이창수 조상원이었다. 이분들이 근데 25년도에도 같이 그 퇴직 그 사표 낸 기 때문에 쌍으로 항상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커플들이 앞으로도 계속 특검에서 조사가 되면은 뭔가 그런 정황들이 주요 범죄의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분들도 유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 탄핵 절차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 재부활한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요. 그 조상원 당시에 중앙지검 사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게 뭐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다라고 본인이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무혐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이 허위였다는 게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들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났지만 다시 재심 청구가 되었고 고검으로 갔고 예. 고검에서는 재수사에 대한 그런 판단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런 형량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 원래 절차인 수사 보고서를 완성한 뒤에 무혐의가 가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예. 무혐의로 먼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완성했고 그리고 수사 보고서를 손본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허위 공문서로 엮을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직권남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직권남용. 실제로 이게 무혐의를 때리기 전에 이미 수사 보고서가 결론을 냈었고 그리고 이 수사 보고서를 결국에는 무혐의 이후에 마치 만든 것처럼 날짜를 변경하는 허위 조작의 그런 공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사실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고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그때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한테 예. 그 통화하는 내용. 그래서 이거 40%는 너무한 거 아니야? 수익 40%. 예, 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관련 증권사를 압수수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이런 직원과 김건희 씨의 육성 확보 이런 것들을 방조한 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이후에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안된다고 하면은 아마 더 큰 뭔가 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증권사 직원과의 수익 40% 녹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건 검찰이었고 그렇죠. 예, 특검 조사에서 이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정말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너무 예.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조금 다른 특검보다는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내란 특검에서 이양 받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아직은 밝혀질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김건희 특검 혐의가 무려 16개 정도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제 2차 종합 특검으로 갔는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의 1호 타깃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에 여러 가지 그 혐의 가운데
요것만 들여다본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나 정황이 있다는 거고 사실은 양평 공흥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고속도로 그 개발에 관련돼서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국 금지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검이 오래되다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고 나서도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ING 중이고 밝혀진 거는 세 발의 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멘붕이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않고 한 7초인가? 예, 침묵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열심히 수사한다고 밝혔는데 검찰총장은 난데 패싱이 되고 실제로 검찰에서의 논란은 책임은 본인이 또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게 죄라면 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 좋은 정부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복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시대를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의 부합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봤을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뭔가 책임을 같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좀 안타깝기도 하긴 한데 내려올 때 잘 내려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판사를 이렇게 구속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사건을 모으고. 예.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찰개혁하기 전까지는 판사 탄핵해야 되고 검사도 탄핵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뻔뻔히 가서 탄핵안을 올려도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 권력의 카르텔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2차 특검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정황들을 더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큰 숙제로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